많이 와주셔서 희망세상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뉴욕 희망세상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황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미모라 해도 미모 담당이라 해도 주책 담당인가 보다 그렇게 알아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조금 속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주위 분들하고 잠깐 반갑습니다 하고 눈도 마주치시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하신 분하고는 밖에서 만나시도록 반갑게 다시 인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 시작 전에 뉴욕 우리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우리교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적 망명으로 뉴욕 퀸스에 계실 때 많이 서포트를 한 그런 역사적인 교회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뉴욕 장로교회에 이춘봉 장로님께서 이번엔 왕치분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강연회까지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의 이춘범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은 제가 얼마나 행운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초청을 부탁하시고 황민희 선생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망치 부인의 그 방송을 지난 몇 개월 전에 듣기 시작을 했어요. 오래전은 아닌데 그래도 1년을 못 듣습니다. 되게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죽을 마음이 있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오신다고 하셔서 다행히 모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좋은 강의 드시기 바라고 저는 뭐 이만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욕에 이렇게 귀한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분들이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망치분께서 내일 귀국하시게 되면은 LA 교훈보다 뉴욕 교훈이 훨씬 수준이 높더라.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강연을 주최한 희망세상 모임에 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승희 씨 잠깐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세상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순영이라고 하고요. 희생모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짤막하게 불러요. 희망세상 모임은 매 2주마다 저희가 우리 회원님들 자택에서 이렇게 각자 모여서 주로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와서 사시면서 대한민국 모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근현대사를 바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공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 2주마다 모여서 그 현대사를 공부하고요. 그리고 시사토론을 하고 그 여러 사회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오늘같이 이런 사회 행사를 통해서 여기 이민 와서 살고 계신 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해 9월에 교과서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으셨고요. 그리고 올 1월에는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님 모시고 강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잘 아시는 분 시민의 날개 문성구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이 같은 장소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었죠. 그 최근 10월 1일 영화 귀향 많이 보셨나요? 그 영화 상영회 조정래 감독님하고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희세모가 꿈꾸는 가장 큰 것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누구나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아닌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꿈과 기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도 갑작스러웠지만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그마한 도네이션 박스가 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날씨가 추워질수록 그 손에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는데 거기 혹시 뭔가 작은 일이 있다면 도네이션 박스에 넣어주시면 제가 이런 행사를 의미 있는 행사를 많이 앞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 진행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소주머니나 호주머니나 바지 주머니 그리고 가장 모두가 다 갖고 계신 게 뭐죠? 셀폰이죠? 예, 진동으로 지금 바꿔주시는 잠깐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망치분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여러 관제 어려움들이 국민들의 몸과 길을 막을 때 이 망치 부인께서는 용감하고 양심적으로 팟캐스트를 통하여 진실을 여태까지 알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줌마의 시사수다라고 하기에는 방송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또 깊이까지 있어서 무려 20만 명의 그런 애청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댓글을 조금 어제 부랴부랴 조사를 해온 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망치 부인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뭐 그런 댓글이 있었고요. 또 퓰리처 상은 망치 부인이 받아야 한다. 아니다. 망치 부인은 퓰리처 상보다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 또 그 외에 미국 뉴욕에 오신 김에 뉴욕 타임즈 표지 모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방송이 좀 커프하긴 한데 의외로 악플을 엮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겉모습보다는 본질적인 핵심을 많이 깨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망치분의 지지자분들도 많이 오셨겠지만 저같이 방송을 한 3번밖에 안 보고 망치분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날을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망치부인 이경선 씨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불이 어디입니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근데 이게 2개 들어도 될까요? 괜찮으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송 소리 괜찮습니까? 제가 또 여기 집이라 또 체크를 해야 돼서. 또 아줌마는 짐이 많아요, 짐이. 예. 옛날에 그 교통경찰이 아줌마를 잡으면 일단 가방을 엎어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알아들으시는 분 계십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이 오늘은 이곳 뉴욕 플러싱 타운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얘가 무슨 말 하나 감시하러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가족들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서 끌려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궁금하신 게 도대체 쟤는 왜 망치 부인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망치라는 걸 대부분이 해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막 무기, 거대한 망치인 줄 알고 계시는데 저의 망치는 그런 망치가 아니라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자그마한 망치, 요만한 망치를 가지고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막 그 벽을 19년 동안 뚫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망치를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주인공이 그걸 그 남미에 갖다 걸어놨다면 제가 아마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안 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억울하고 힘든 국민들을 탈출시키고 나서 잊혀지고 싶다, 버려지고 싶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망치부인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도교에 보면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말 하나도 모르는데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면 머물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네, 그 도교에 보면 도사님들이 호련히 떠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잊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걸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리떡 5개하고 이 그 2마리의 물고기로 그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호련히 그걸 떠나서 산으로 가셨더라. 그래서 이 호수 건너서 멀리 숨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망치부인의 미래, 저를 초청하신 교회 목사님께서 그 뉴욕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신 간증으로 15년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 망치부인이 15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 그랬는데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저의 15년 뒤는 장작부인이 됐을 겁니다. 15년 안에 세상을 바꾸고 저는 장작부인으로 바뀌어서 불타는 밤이라는 특별 코너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방송이 되는지. 우리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음질이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막 성경책까지 망치분 다 좋은데 꼭 중요할 때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망치부인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본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버리는 것, 저는 둘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하나님 편향적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많은 분들이 그 망치부인은 좌파냐 우파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저 하나님파예요. 하나님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망치부인은 종교적인 편향이 있느냐? 나는 불교인데, 나는 뭐 이슬람인데. 여러분, 우리 방송 시청자 중에는 많은 스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보살님이라고 부르시죠. 또 많은 신부님들이 신실한 자매님이라고 부르시고, 어떤 목사님은 선지자라고 부르셨는데 일베들은 저한테 일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 자기네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보는 망치부인이 달라지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망치부인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고요. 벌써 5분이나 써서 어떡할 거야 이게. 망치부인이요, 시간 제한만 없으면 제가 원고가 필요 없어요. 근데 시간 제한이 있으면 원고를 써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준비한 원고를 끝까지 못 써봤다는.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게는 뉴욕에 대한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2년 전 제가 여기 미국에 우리 그 주부들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미주 지역의 6개 도시를 돌면서 순회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왔다 간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하는데 뉴욕에서 일했던 일꾼이 엄청 욕을 먹은 거예요. 이게 보통 뉴욕의 이 그 세월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수한데 그 사람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깊이 고민하는 건 우리 이춘범 장로님 어쩔 거야. 제가 간 다음에 또 여기 뉴욕 한인사회에서 이춘범 나쁜 사람이라고 또 막 그럴까봐, 망치부인을 이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우리는 순수한데, 아니 그럼 전 안 순수합니까? 저는 막 불량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순수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순수하니까 다 여기서 마음이 통하는 거고, 제발 제가 간 다음에 우리 이춘범 장로님과 뉴욕 우리 교회를 막 괴롭히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어떤 분께 질문을 받았어요. 망치부인님, 썰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썰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많이 방송에서 만약에 유시민을 빼고 지난 총선 끝난 뒤에 유시민을 빼고 망치부인더러 썰전에 나가라 그러면 썰전에 출연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출연 요청이 오면 생각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에 요즘에 이제 들을 만한 시사 프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인기 있는 시사 프로가 썰전이란 프로예요. 자, 근데 이 썰전이란 프로를 너무나들 다들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서 우리 아마 미주 지역의 분들도 굉장히 시원해 하시고 재밌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원책 웃긴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시민 웃긴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썰전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하면 썰전의 목적은 하나니까요. 보수와 진보를 갈라친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계속해서 서로 끝없는, 만날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썰전의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썰전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썰전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와도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뭐 저래도 뭐 출연 요청 오면 달라지겠지? 아닙니다. 저 예전에 많은 케이블에서 방송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다 깠습니다. 솔직하게 그때 그 케이블이 유명한지 몰라서 깠습니다. 근데 제가 케이블 방송 안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썰전 이야기를 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제가 이제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어떤 미국에서 오신 분, 시청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한국이랑 똑같구나. 우리 한국은 지금 남녀 간의 대결 구도, 그래서 메갈리아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처음엔 이제 여성시대라는 걸 만들었다가 그게 망치부한테 딱 걸려갖고 실패하니까 이것저것 바꾸다가 지금 뭐 메갈리아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를 가지고 남녀 대결 구도로 난리도 아닙니다.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페미니즘. 그들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페미니즘의 뜻은 아는지. 결국은 뭐냐면 성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결국 또 서로 차별하고 있는, 그래서 분열시키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유행하고 있어요. 전쟁을 결정하는 건 노인이고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조조나 유비나 손권이 노인일 때 삼국지 전쟁한 거 아니거든요. 한참 젊은 나이에 전쟁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2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죠?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결정하는 건 노인이란 말은 철저히 왜곡된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노인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전쟁을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 누가 결정하냐? 전쟁은 부자와 권력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죽는 것은 가난한 서민들이 죽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노인들은 투표하지 마라, 젊은 것들이 생각이 없다, 이 모두가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말입니다. 또 하나, 또 이 한국에서는 고질적인 지역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다들 전라디언. 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엄마 충청도, 아버지는 경기도. 예, 그럼 너 니냐나 네 남편이 민주당 뭐 시의원이라는데 그러면 네 남편이라도 전라도겠지. 남편 경남 사천입니다. 네, 그럼 네 자매들이라도 전라도랑 연관이 있겠지. 우리 언니가 경북 의성으로 시집가고 동생이 경북 예천으로 시집갔습니다. 네, 제가 안타깝게도 이 호남하고 묶인 건 딱 하나. 대학 시절에 5년 동안 그 전북 순창으로 농활 간 거, 그게 유일합니다. 근데 저는 그 5년 동안에 호남에 푹 빠져버린 게 오늘 저의 그 혼란의 원인이겠죠. 많은 분들이 말투가 전라도인디 막 그래요. 그때 배운 거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민주당 당원 활동을 10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당원분들하고 하도 어울리다 보니까 남편이 경남 사천인데 전라도만 써요. 그래서 어투가 나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아니 대한민국의 그 국정원은요, 말 좀 잘하는 여자 보면 다 전라도 사람인 줄 알아요. 서울 여자도 말 잘할 수 있습니다. 오해들 하지 말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경상도 통구이, 그러니까 대구 통구이란 말이 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부르는 말이에요. 대구 통구이, 호남 전라디언 이러면서들 욕을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뭘 봤냐면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전라디언, 홍원현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근데 옆에 팩트TV에 가가지고 대구 통구이 똑같은 아이디가 욕을 하는 거예요. 한 놈이 돌아다니면서 호남 욕하고 경상도 욕하고 노리는 게 뭐냐? 호남과 경상도가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하라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결국 세대 분열, 지역 분열, 남녀 분열, 그리고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 보수 진보 분열이에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저희 방송에 맨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망치 부인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너 보수, 진보 뜻은 알아? 그러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보수, 새누리당을 비판하면 진보라는 거예요. 에라이 앉아갖고 이제 또 가르치는 거죠. 보수와 진보의 그 프랑스 혁명부터 가르쳐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또 물어봅니다. 결국 계속해서 묻고 썰전이라는 프로를 계속 강조하고 널리 퍼뜨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보수와 진보는 절대 단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 중에요. 실제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제가 보수거든요. 많은 분들은 제가 급진 좌파인 줄 알아요. 저 급진 좌파 아닙니다. 저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혁명으로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수다 보니까 저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보수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 망치 부인은 언제나 보수냐?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보수적인 부분에 동의하고 어떤 부분, 그러면서도 사회는 발전해야 된다. 이건 진보적인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보수적인 마음과 진보적인 마음을 저는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강요하는 거예요. 보수냐 진보냐 선택해라. 그래서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선택된 사람들끼리 갈라서 투표할 때 보수면 1번 찍고 보수가 아니면 딴 거 찍어라. 딴 거 찍으면 보수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하느냐? 갈라치는 거예요. 1%가 99%를 지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분열시키는 거다. 그게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오래된 우리 그 권력자들의 지배 프레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2004년부터 고 김근태라는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부터 제가 네티즌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어느 날 수백 명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몰려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인터넷상에서 여론의 흐름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12년 동안 추적해 왔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를 10년 하면 그 분야의 장인이 된다고. 제가 그래서 댓글만 딱 보면 얘네들의 촌수관계를 알 수 있어요. 얘 보니까 지네 엄마 아이디로 들어왔고 아빠 아이디로 들어왔고 촌수가 딱 보입니다. 예, 이 12년 동안 네티즌 추적하니까 뭐가 보이냐. 얘네가 지금 네티즌들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느냐라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들으시는 분들이 화가 나실 수 있어요. 여기 이 지역에서 우리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면 뭐 돌을 집어던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던지세요. 제가 잘 피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분명히 외쳐라 라는 말씀에 따라 오늘 외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꼴통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휩쓸려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저는요, 제가 아마 120살 이상 살 거라고 생각해요. 미시 USA에서 제가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120살 이상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총 맞아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자, 왜 그랬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지난 봄에 필리버스터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니까 인터넷에서 갑자기 더민주 낙선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필리버스터를 왜 중단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선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총선을 치르지 못하고 국회가 해산되면 박근혜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필리버스터 중단했다고 쌩 난리가 난 거예요. 잘 모르면서 몇몇 사람이 주도하니까 덩달아서 화낸 거죠. 두 번째,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가 되니까 박영선이 컷오프했다, 김종인이 컷오프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정확하게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된 건요, 문재인 대표 당시에 2015년 5월에 정청래 의원이 그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공갈 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주승용이란 사람이 싹 웃으면서 일어나는 사진 보셨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로 나왔고 박지원이 당대표로 나와서 경쟁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박지원이 뭘 노렸냐면 호남은 반문, 그래서 호남 당원들은 박지원을 지지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한 거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친문 반문, 그걸 극복하는 게 제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더러 당대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문재인이 대통령 나가려면 당대표하면 안 된다. 당대표 나가면 걸레가 될 거다. 왜? 친문 비문으로 당을 갈라치기 해서 문재인을 걸레로 만들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한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분위기를 결국 주승용 공갈치지 마라, 그 말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때부터 주승용이 나가가지고 최고위원회 마비시키고 쌩 난리를 피웠고, 그래서 그 다음날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 징계위원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당무정지 1년에 걸려요. 당무정지 1년이란 말은 공천 안 준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재심을 청구해서 당무정지 6개월로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컷오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박영선이 컷오프했다, 김종인이 컷오프했다, 그거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낙선운동, 그럼 박영선 지역에 새누리당하고 박영선 2명 나왔어요. 박영선 낙선운동을 벌이면 새누리당 당선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더민주 지지자들일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니까 등이 좀 뜨끈뜨끈 하시죠? 그 다음 김종인 비례대표 2번이다 그러면서 김종인이 셀프 공천했다, 쌩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많이 보셨죠? 문재인 대표가요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에게 기호 2번을 제안한 게 나다, 처음부터 기호 2번을 제안하고 모셔왔다 라고 얘기했는데 언론사 딱 하나 썼어요. 모든 네티즌이 씹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지금 문재인 지지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애들이 문재인을 개무시하는구나. 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은 여기 그 당시 모든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거 생생하게 날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 봤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진보적인 네티즌들이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망치 부인이 모든 언론이 새누리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90에서 230석 간다, 더민주는 심지어 손석희 선생까지도 80석 간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단식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더민주 일당 된다, 120에서 130석 사이다, 여소야대한다. 그러니까 다들 절 미친 줄 알더라고요. 우리 신랑도 저한테 보약해주면서 적당히 하라고.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사실은 제가 뭐 믿음으로 했다라기보다 그거 솔직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결과를 보세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 됐습니다. 더민주 123석 됐고요, 더민주 일당 됐고요, 여소야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평론가도 어떤 여론조사기관도 제가 얘기한 그대로 맞춘 적 한 명도 없어요. 오로지 저 하나예요. 아마 동네 역술인이 이렇게 맞췄으면 제가 볼 땐 종편이 줄을 섰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그 역술인 광고해주고 아마 우리 자식이 대학을 갈까요 말까요 줄을 섰을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 중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망치 부인이 정확히 혼자 맞췄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우리 남편은 그대로 여보 나 나가도 돼? 우리 집에 유일하게 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 무엇보다 제가 오기 전에도 추미애가 당대표 돼야 강한 야당 된다,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사드 반대 당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 미국에서도 다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전혀는 말만 열면, 입만 열면, 문재인한테 해대는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가 대표가 되니까 강한 야당 됩니까? 사드 반대합니까?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있습니까? 왜 비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추미애 당대표 된 다음에 한 일은 유일하게 김민석 영입한 거, 그게 다예요. 그게 강한 야당입니까? 민주당이란 이름 하나 찾아오는 거 말고 뭘 했다고? 그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놓고 비판 한마디를 안 해요. 그게 지금 네티즌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동의하셨습니까? 뭐 이 정도 되면 뭐가 날아올 법한데 지금 레이저가 여기저기서 쏘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적당히 하라고 너무 세게 발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이크만 켜지면 그 다음은 제 말이 아니에요.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 이 한국에서 저는 선거를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한 십몇 년 되죠. 제가 선거를 13번인가 했어요. 그 중에 3번 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그 3번 중에 한 번이 문재인이죠. 제가 문재인 선거운동 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물론 죄의 목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잡아넣어서 저 전과자예요. 여러분 전과자인지 모르고 오셨다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셔도 됩니다. 저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 누명 쓰고 감옥 가서 3개월 살았습니다. 3개월 사니까 사실을 적시한 죄라고 풀어주더라고요. 저는 1심 재판부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고 그래놓고 사실을 적시했다고 유죄 판결 내릴 때 아니 그럼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는 기가 막힌 사실을 보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저 딱 보면요. 왜 망치부인이 어떻게 지난 총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냐. 물론 다른 리서치가 있었어요. H 리서치 그쪽에서 정확히 제보를 한 것도 있지만 여론이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옛날에 그 선거운동을 할 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선거운동 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도 숫자 세요. 10명을 딱 세면 얼굴 봐주는 사람 숫자 3명이다 30%대다. 그 다음 20명을 셉니다. 그 중에 얼굴 봐주는 사람이 7명이다 35%대다. 그 다음에 100명을 세면 정확한 프로테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다 이긴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기는 선거만 했냐? 지는 선거도 때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선거를 해봤는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는 2004년 그 당시 김근태 의원이 그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였고 정동영 의장이 당 의장이었습니다. 2004년 총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이라서 그 탄핵 정국에서 치르는 선거라서요. 열린우리당에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도 당선되던 시절 그때 정동영 의장이 한마디 했죠. 노인들은 투표하지 마라. 그 말이 선거 때 터진 거예요. 그 전날까지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밖에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죽은 듯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동영 의장의 그 말이 공개되자마자 길거리에 나와서 저한테 침을 뱉는데 에라이 나쁜 것들아 이런 빨갱이년아. 제가 언제 빨갱이를 했다고. 그러면서 정동영 의장의 그 막말 때문에 새누리당이 완전히 기세등등해서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또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막 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그때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가 저를 지지한 줄 알아요. 그러나 속은 문드러지죠. 저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선거를 치러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선거는 2012년입니다. 2012년 이명박의 학정으로 온 나라가 야당이 질 수 없는 선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낙곰수의 김용민이라는 후보를 공천을 줍니다. 김용민이라는 후보가 공천이 됐을 때 제가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왜? 더민주에 대해,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오면 낙곰수 팬들이 도와줄 거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정말 믿었죠. 그런데 그리고 저는 김용민 씨가 옛날에 막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공천을 줬다면 뭔가 대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김용민이 막말이 터졌습니다. 속수무책.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 미권스에다가 요청해달라 그랬어요. 낙검수가 나서서 이 김용민을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미권스라는 낙검수 팬들 사이트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당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통합진보당 지지하겠다고. 그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이게 선거와 막말 논쟁이에요. 사실은 그 막말 때문에 누가 찍고 안 찍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정동영 때는 2004년에는 박빙이었던 30몇 석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0석 간다고 그랬다가 152석 간신히 건졌던 거예요. 그때 180석이 됐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게 막말 논쟁이에요. 그리고 2012년 당연히 과반수 될 줄 알았던 야권이 과반수 못하죠.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까지 우리의 대통령 선거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3후보 띄우기라는 전술이 발동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선거를 했던 건 뭐 이승만 때 지나서 박정희 때 박정희가 선거를 없애버리잖아요. 직접 투표로 선거한 건 87년 이후에 비로소 진짜 제가 여기 와서 좋은 거 먹고 정말 깨끗한 데서 자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진 때문에 구름 사진 찍어보면서 망치 부인님 이거 지진 운이죠. 그 다음에 지금 사드 때문에 백악관에서 편지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망치야 언제 오냐. 근데 내가 내일 비행기 탄다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진정들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산 지역에 폭풍우 왔다고. 지금 너무 무서워요. 바람이 너무 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아무리 여기서 뭐 어떤 분이 농담 삼아 뉴욕에 오신 김에 놀다 가세요. 제가 여기서 놀 수가 없어요. 우리 조국에서 그 박근혜가 무서워서 또 자연재해가 무서워서 덜덜 떠는 사람들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일정을 길게 잡으셔가지고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방폭이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오셨죠?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제3후보 띄우기. 예. 87년 노태우 대 김영삼, 김대중 표를 나눴죠. 그때 제가 들었던 건 김대중이 2등한다. 그런 소문을 막 내가지고 결국은 김대중, 김영삼 둘 다 후보 단일화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되죠. 92년 대선 때는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후보한테 TV 토론하자 그런데 언론에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 기억에 정주영만 나왔어요. 날마다 10분에서 15분. 그때 뉴스 30분이에요. 근데 10분 동안 정주영한테 열광하는 사람들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정주영 띄워서 김대중 말아먹기, 김영삼이 당선됩니다. 97년에는요, 김영삼이 IMF를 일으킨 다음에 혜택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한 일이 뭐냐? 이인재를 띄워요. 모든 언론에서 이인재, 리틀 박정희. 그래서 이인재 띄워서 이회창 떨어뜨리고 김대중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02년 노무현이란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정권 재창출을 해냅니다. 광주에 있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광주에서 경상도 머스마가 1등을 하는 기적을 만들죠. 그래서 도저히 그 당시 제가 2002년에 남편이 지방의원 선거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5선인데 그때도 선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삼 트리오라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 셋에 대한 비리 터지고 동교동계 뭐 터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정권 재창출 불가능했는데 노무현이란 사람의 그 도전으로 정권 재창출 간신히 해낸 거예요. 그런데 국민 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여론조사 정몽준 1위. 날마다 여론조사 야권 후보 정몽준 1위. 그래서 김민석 씨가 그때 정몽준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땡땡땡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정몽준이 1등 할 거라는 그 소문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경선으로 뽑힌 후보였지만 쪽도 못 썼어요. 그때 김근태란 사람이 국민 경선으로 뽑은 후보를 흔들지 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더러 가서 정몽준을 설득해달라. 당신 아니면 아무도 말 안 믿을 것 같다. 정몽준 서울대, 김근태 서울대. 김근태 말이라면 정몽준 들을 것 같다.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가서 특사를 합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러자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요구한 건 당원들하고 여론조사하고 반반하자. 그러니까 투표인단을 뽑아서 그 여론조사를 반반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정몽준이 필요 없다. 전화 여론조사로만 하자. 그러면 노무현 캠프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노무현 후보한테 전화했답니다. 정몽준이 여론조사 100%를 요구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고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단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0%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을 출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7년 정동영이 후보로 나오죠. 그때 모든 언론은 누구를 띄웠다? 문국현.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의 사회헌신. 아니 유일한하고 문국현이 무슨 관계인데. 그러면서 문국현 얼마나 문국현을 띄웠는지 그 당시 인터넷상에서요 80개 글이 올라오면 65개가 문국현 지지였어요. 예, 15개 정도가 후보 단일화 얘기하자는 거였는데 15개 중에서 한 5개? 그 다음에 10개는 차라리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그때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처음 얘기한 사람이 김어준 씨였어요. 농담 삼아 있는데 그게 그 당시 인터넷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논의도 못하고 2007년 정동영이 역사상 가장 큰 표 차이로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2007년 제3후보 문국현 띄우기예요. 그 다음에 2012년 여러분 아시죠? 안철수. 그때도 우리 낙검수에서 그 안철수가 아름다운 단일화 해줄 거라고 안철수가 중도 세력을 모아서 아름다운 단일화 해준다 그러면서 안철수 너무 띄웠어요. 저 혼자서 7월 달부터 안철수란 사람 절대로 아름다운 단일화 해줄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이명박 밑에서 자문위원 했던 사람이고 2008년부터 선거 준비한 사람이다. 자기로 단일화하는 거 아니면 절대 안 한다. 저한테 얼마나 욕을 했는지. 왜 망치는 안철수를 그렇게 편향적으로 바라보냐고. 감옥에 있는데 망치님 안철수가 배신했어요. 연병. 죄송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저한테 보내는 게 안철수가 뭐 마지막까지 안 도와줬어요. 투표하는 날 미국 갔어요. 제가 감옥에서 절절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안철수가 후보 출마 안 한 것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역할 다 했다. 이제 필요한 건 문재인의 나라가 뭔지, 문재인이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뭔지 설명해라. 그런데 낙곰수 팬들이 돌아다니면서 안철수가 선거운동 지원 하나 안 하나 그거 이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TV토론에서는 이정희를 띄웠죠. 안철수 잡아놨더니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2012년 모든 네티즌은 이정희 지지하고 있었어요. 사이다 그때 뭐랄까 닭깎기 마사오라고 했다고. 그 이정희 찬양이요 날마다 500통씩 오는데 제가 감옥에서요 정말 변비에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속이 탔어요. 너무 이게 결국은 제3후보 띄우기에 고스란히 노출되는구나. 그렇게 2012년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인물이 누구죠? 김제동입니다. 그죠? 2011년 김제동이란 사람이 너무 떠요. 그 발언이 청춘 콘서트에서 했던 말. 그러면서 김제동 청춘 콘서트. 그래서 김제동을 보러 청춘 콘서트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면 모든 말은 김제동 했어요. 웃기고 인기 있고 사람 모으는 거 김제동 다 했는데 댓글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연병? 죄송합니다.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그럼 안철수라는 사람이 뭔 말했냐? 정치가 더럽습니다. 우와!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말, 야! 그게 뭐라고? 안철수가 그때 트름만 해도
그냥 박수와 찬사가 쏟아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제동을 팔아서 안철수를 띄웠던 사람들이 요즘에 누구 띄우는지 감이 오시나요? 거기까지? 그 뒤는 얘기하면 곤란해요. 저 고소한다고 그래서요. 뭐 가서 또 고소한다는 다 하면 되는데, 자,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제가 2011년에요 10월 26일에 박원순 시장 선거를 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저더러 박원순 시장 지지자라고, 망치는 박원순 대통령 만들라고 지금 방송하는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그 오해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 2011년에 제가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시장을 만들기로 결심을 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 세력을 모두 통합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닌 사람을 시장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진보당이든 시민사회 세력이든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 시장을 무조건 당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천정배 박영선 경선할 때 박영선을 밀고, 박영선 씨는 제가 자기를 지지한 줄 아는데 참 두고두고 미안했어요. 그 다음 박영선, 박원순 붙었을 때 박원순을 밀어서 시장 선거를 치르기 전날 10월 25일 그 박원순 후보가 우리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치 부인님, 제가 시장이 되면 망치 부인님 덕분입니다. 제가 그때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왜냐? 그럼 타겟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대상포진 걸렸다고 딱 선언을 하고 한 달 동안 방송을 쉽니다. 그때 그 전까지 낙곰수가 그렇게 안 떴었어요. 그 11월에 낙곰수를 첫째 주에 150만이 다운받았다. 11월 첫째 주에. 둘째 주에 300만이 다운받았다. 셋째 주에 600만이 다운받았다. 넷째 주에 1000만이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5명한테 샘플링을 했죠. 낙곰수 아냐? 모른대요. 10명한테 샘플링 하니까 모른대요. 젊은 애들 포함해서 20명한테 물어보니까 한두 명이 알더라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샘플링을 늘리면 늘릴수록 1000만이 다운받았다는 건 좀 이상했어요. 아, 뭐지? 그래서 제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네티즌의 댓글을 추적을 했죠. 쉬었던 동안 나옵디다. 미권수로 가자. 미권수로 가자. 미권수가 뭐야? 정봉주 팬클럽이래. 그래서 정봉주 팬클럽에 대한 자료를 찾았더니 그 11월 첫째 주,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까지 3만이 안 됐어요. 그런데 11월 한 달 동안에 미권수 팬을 10만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깔때기 정봉주를 너무 띄우는 거야. 제가 그래서 12월에 방송을 딱 복귀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정봉주 띄우지 마라. 정봉주가 타겟될 거다. 정봉주 다칠 것 같다.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 깔때기 정치인들도 막 깔때기 정깔때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잡혀가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예측했죠. 그리고 제가 이정희에 대해서도 예측했었어요. 그 2011년 가을에 그 유시민 당하고 이정희 당이 통합한다고 그럴 때 제가 이정희 당 사람들한테 말렸어요.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통합을 하면 이정희 정당에 대한 모든 조직이 드러날 거고, 그리고 이정희가 첫 번째 타겟이 될 거다. 그거 11년 9월 달에 제가 방송한 내용 남아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런데 그때 기획팀장이라는 무슨 정책기획실장인가가 막 저를 비웃으면서 민주당과 민노당의 사이는 태평양이고 그때 무슨 참여당에서 국민참여당과 민노당은 색강이다. 그러면서 통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2년 3월에 이정희가 후보직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박살이 나게 되죠. 모든 걸 제가 예측했습니다.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재인은 대통령 안 된다. 왜? 문재인은 태생이 성직자다. 이 사람은 결정적일 때 적장에 목을 베지 못한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역시 그 12월 16일 대선 토론에서 박근혜가 박근혜가 헛소리를 할 때 그때 끝까지 들어가서 목을 못 치더라고요. 그게 문재인의 한계였어요. 예, 분명히 저는 얘기했고, 안철수가 단일화하지 않을 거란 얘기도 다 했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뭘 띄우고 있을까요? 팟캐스트. 엄청납니다. 지금 팟빵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팟캐스트들을 엄청 띄워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들이 지난 총선 때 뭐 했느냐? 더민주 낙선운동 했습니다. 더민주 낙선운동 했어요.
박영선, 이철이 떨어뜨려야 된다. 더민주, 정청래를 컷오프 시킨 더민주를 낙선운동하자. 그 다음에 뭐 했느냐? 그래도 더민주를 일당 만들어 놨더니 하는 말이, 추미애를 당대표로. 그러면서 추미애를 불러다가 이 팟캐스트들이 어찌나 키워주든지 혼자서 2004년에 탄핵을 추미애 혼자서 반대했다라는 개 거짓말을. 그때요, 민주당에서 9명이 끝까지 반대했고 그 중에 불출마했어요, 다. 그런데 추미애는 반대하다가 중간에 찬성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민주당 선대본부장 했어요. 그런데 이 팟캐스트를 믿는, 한마디로 그 당시 상황을 모르는 젊은 네티즌들에게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서 추미애를 선거운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박원순 불러다가 죽이고 안희정 불러다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정 후보 띄우고 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망치 부인이 하고 싶었던 앞마당을 마치고요. 다만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지금 박 시장 죽이고 안 지사를 죽이는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 그들이 노리는 게 뭘까? 하나는 분명해요. 만약에 박원순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국정원. 왜?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최고 전문가가 박원순이죠. 그래서 망치 부인이 박원순을 대통령으로 미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제 꿈은 박원순 국정원장이에요. 제가 제주도에 가봤더니요, 4.3 평화공원을 기깔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박원순 시장이 그 4.3 항쟁에 대한 특별조사 그리고 그 자료 편찬 위원장을 했대요. 그래서 10몇 건의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 4.3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만약에 박원순이 국정원장이 되면 대한민국의 이 70년 분단의 역사를 저는 끝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국정원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앞부분, 이거 어떻게 10분 남았네. 그 제목 이제 여기까지가 인트로였어요. 아시죠? 인트로 3시간, 본방송 30분. 지금부터 본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미국을 왔다 갈 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저는 그때 2년 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왔냐면, 한반도에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뭐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계엄령을 손대겠다는 둥, 공안 통치를 한다는 둥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반도를 구할 수 있는 외부 지원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러 미국에 왔는데, 한민족 네트워크는커녕 내부적으로 너무나들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분열이 됐을까? 그리고 제가 슬픈 마음을 안고 돌아갔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부르신 거예요. 이번에 다시 웬 장로님이 운전면허증을 보내시면서 막 집사진을 보내시면서 뭐 증명서를 보내시면서 오라는 거에서 차단을 할까? 그러고 있는데 방송 중에 너 미국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도대체 나한테 왜 오라고 그러냐. 우리 조카가 비행기에서 이모 누가 부른 거야? 몰라. 왜 가는 거야? 몰라. 가서 뭐 할 건데? 몰라. 근데 왜 가는 거야? 몰라.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이야기는 3가지다. 회복, 평화, 단결. 뭘 회복하는데요?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해라.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회복해라.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이 복음의 회복이란 말 들었어요. 그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이곳 미국이 어느 땅입니까?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 인권의 상징인 이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 공화당의 정당 후보가 됐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한인들이 있다는 게 저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오바마 케어에서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라고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말에 저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우리도 이명박 뽑을 때 그랬다. 그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반대운동 하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죄 없는 그 셀러리맨들이 착취를 당한다는 등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딱 압승하니까 다음부터 국민연금 좋은 투자처,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오바마 케어 때문에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 나중에 트럼프가 된다면 내려줄 것 같습니까? 복지 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요. 올리면 올렸지. 지금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건강보험제도 하고 국민연금 때문에 대한민국 서민이 다 죽는다고 그렇게 욕했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집권하더니 건강보험료 2배로 올랐어요. 국민연금도 20, 30% 올랐고요.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료가, 놀라지 마세요. 심장이 약한 분들 놀라지 마세요. 흑자 20조가 흑자예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뭐 하자는 걸까요? 그러면서 가난한 서민들한테는 건강보험료 많이 걷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안 내요. 그러면서 이 부자들이 자기네들을 위한 노동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보 세력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이게 잠깐만 또 꺼져갖고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참.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을 회복해야 된다.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엊그저께 또 떴다면서요. 그 여성 비하 발언이? 여성만 비하했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등 온갖 말종 같은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게 용인될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요, 회복돼야 돼요. 맨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했던 그 청교도 정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들이 되겠다는 그 다짐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또한 전 세계가 탐욕으로부터 독립해서 정말로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인권의식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크리스찬들, 제가 볼 때 사회가 썩는 건요 딱 하나예요. 교회가 썩어서, 신앙인이 썩어서, 종교인이 썩어서 사회가 썩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평화. 맨 처음에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데리고 아이젠하워 기념관을 간 거예요. 막 전쟁을 미화해 놓은 그 조각들을 막 있는데 도대체 날 여길 왜 데리고 오셨대?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입이 대빨이 났죠. 내가 모른다고 이럴 때 데려오고 죽어. 그런데 거기서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 전쟁을 기념하는 곳에서 평화를 이야기해야 된다. 너의 과제가 평화다. 그걸 그 아이젠하워 그 공원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런 말 했다 그러더라고요. 전쟁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하자고 얘기하는 거다. 한국이 그렇습니다. 미필 박근혜, 미필 황교안, 이병 홍문종, 그 다음에 새 쫓던 상병, 윤상병이 모여 앉아갖고 북한으로 진격하자고 그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어요. 미필들이 모여 앉아서.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전쟁 기념공원에서 망치 부인이 결심했습니다. 평화를 얘기하겠다. 근데 도대체 평화를 어떻게 하자는 걸까? 네, 제가 저를 초청한 뉴욕 우리 교회가요. 뉴욕 우리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 지금 뭐라 그러더라?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 거 아셨습니까?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래요. 그래서 독일의 교회가 세계 80개 국가로부터 그 개신교 단체들을 불러 모아서 그때 이 독일의 교회들이 만든 그 슬로건이 뭐냐? 저스트 피스 처치. 예, 반기문식 영어죠? 평화를 위한 교회가
그 슬로건이래요. 그 운동이 지금 시작이 됐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부역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평화를 위한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년에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평화대회를 준비하는데 그 첫 행사가 한반도 평화가 주제랍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 몰랐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뉴욕 우리 교회에 와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년이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시진핑 다음으로 바뀌고 우리나라에선 대선이 있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격변기가 내년이 될 거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박근혜가 임기 말기에 경제 위기를 다시 한번 유도할 거다. 박근혜 임기 말에 경제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드를 반대하는 10만 서명 운동에 대한 백악관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북한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니 조속히 설치하겠다.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지. 저는 돌아가서도 열심히 사드 반대할 겁니다. 온다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온 거 치우라고 싸울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어차피 저 시간 많아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가 그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2차 대전 당시에 양측이 그러니까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막 포탄을 주고받으면서 엄청 싸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병사가 다리 위로 올라가서 웃기는 말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러자 서로 막 죽고 죽이려고 싸우고 있던 그 양측 군대가 그 한마디에 깔깔깔 웃으면서 포화가 멎었다라는 그 이야기.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는 언제나 유럽이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이 가운데 있고 그 서쪽으로 북미, 남미가 있죠. 그리고 그 동쪽 끝에 동쪽 제일 귀퉁이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유럽을 절반으로 갈라서 싹 옆으로 보내보면 한반도가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북미, 남미, 그 옆에 서유럽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냉전 체제잖아요. 동유럽, 러시아, 중국 하나의 움직임으로 갑니다. 왜? 동유럽이 통일된 다음에 서유럽에서 지원해 줄 줄 알았는데 지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동에 대한 무지막지한 공격으로 이 동유럽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에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쫓겨난 시리아 난민들 못 받아들이겠다고 높은 장벽을 쌓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그들이 부딪히는 그 격전지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반도 북부에는 김정은이 있고 한반도 남부에는 박근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요. 둘 다 말이 안 통하죠.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 그 전원책이라는 사람이 김정일 개새끼라고 할 수 있어야 뭐 정상인이다라는 뭐 종북 좌파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저한테 막 그 김정일 개새끼 해봐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데 제가 그랬죠. 나는 김일성 개새끼, 김정일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김정일 개새끼라는 거 얘기하는 너희들 그 김정일이랑 마주 앉은 박근혜는 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저더러 김정일 개새끼라고 고백하라, 선언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김정일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김정일은 약속을 지킬 거다. 김정일은 뭐 자기하고 선친들 간의 관계가 있어서 각별한 대우를 해주더라.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박근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서전도 쓰고 인터뷰도 하면서 김정일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한 게 2002년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막 외치고 다니고 남북 축구대회인가 뭔가에서 그 한국의 붉은 악마가 태극기 흔들었다고 박근혜 씨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다.
단일기를 흔들기로 김정일이랑 약속을 했는데 왜 태극기를 흔들었냐고. 이런 말을 만약에 제가 근거 없이 했다면 제가 지금 이석기 옆방에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책, 인터뷰, 그리고 정몽준 씨 자서전 나오는 자서전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의 지도자를 개새끼라고 욕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욕하면, 그래서 김정일이가 내가 개구나, 김정은이가 내가 개구나, 그래서 말 잘 듣고 핵 포기하고 뭐 꼬리 흔들고 돌아다닌답니까? 제가 늘 하고 싶은 말, 동네 승질 나쁜 조폭한테 가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야 새끼야, 야 새끼야, 야 개새끼야, 어떻게 될까요? 그 조폭이 앞에서 떠드는데 가만 안 둡니다. 저는 김정일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바른 사상을 가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궁지에 몰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 같이 죽자. 어차피 죽을 거면 같이 죽자. 저는 김정일이 폭탄 조끼를 입고 있는 테러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같이 죽던가 아니면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들은 바로는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국은 북한하고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라고 선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사드는 배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엑스밴드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 여기 워싱턴 초등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거 설치 못하는 걸로 알아요, 미국 법상. 자기네들은 전자파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걸 한국의 그 죄 없는 농민들 사는 지역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거,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인권입니까?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씨 아저씨한테 저 이번에 감정 생겼어요. 가면 저 날마다 오씨 아저씨 외칠 거예요. 며칠 전에 백악관 가서 제가 불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참.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사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좌우지간 제가 여러분께 바라고 싶은 건 한반도는 바로 달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3차 대전을 치르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로 돌아가서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울 겁니다. 그러면 저를 죽이든지 내쫓든지 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구명운동 해주십시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한테 사형 선고받고 들어가 있을 때 많은 외국에 있는 한인들이 구명운동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그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달라는 친필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답은 뭐냐고. 한인사회의 역할이 뭐냐고. 여기까지가 인트로였습니다. 결론 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첫 번째, 그 박지원이라든가 김경재라든가 또 모 전 의원의 그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국 정치인들 주변에서 배회하면서 공천 한번 받아보겠다는 헛꿈은 꾸지 마시고, 그리고 성공한 미국인이 돼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여러분을 스카우트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성공한 미국인이 되어달라. 그게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시민권자가 계시다라면 반드시 유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조국을 지키는 겁니다. 조국이 살아남아야 여러분도 안전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는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인데요. 영주권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하나의 코리아를 외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시면서 한반도 평화 세력을 지원해 주시는 거, 그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덩다리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에서 많은 언론과 이 여론 조작단이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뿌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할 겁니다. 저는 12년 동안 인터넷을 연구한 장인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한반도의 문제는 덩다리가 문제예요. 묻지마 국민의당 지지, 묻지마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지, 묻지마 누구누구 지지. 그 묻지마 지지가 지금 한국 정치를 망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영주권이 있어도 투표권 있으시죠? 대선 때 흔들리지 않는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 아니면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문재인으로는 대통령 못 치른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문재인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둘 다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후보를 다 죽이는 거, 2007년 정동영 지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또 문재인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문국현 운동했던 사람들 이명박 당선의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덩다리가 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이고요. 망치 부인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언론에 한 줄 안 나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언론에 안 써주면 제가 기죽을 줄 아나 봐요. 나 이름이 망치 부인이야. 잊혀지는 게 목적인 사람이야. 니들이 언론에 안 써준다고 그래서 내가 기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치 부인은 앞으로도 공성이 불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호련히 떠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싫어하시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새벽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은 우리의 이 조국을 말하겠죠. 이 조국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성에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노인 자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사는 일도 없고, 심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겠고 자신들이 애써서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사람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낳은 자녀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 세월호를 생각했습니다. 내 백성과 그들의 자녀가 모두 나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저는 마른 풀을 먹는 사자를 미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짐이 많아서 놓고 갈게요. 역시 망치분이십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망치부인 애청자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이 꼭 지켜내야 할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라고 우리 망치부인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Q&A 시간인데요. 그동안 망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또 강연 들으시고 후에 소감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의자가 3개고 여기 3개 있으니까 잠깐 나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여기 앞에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는 부담스러워 괜찮으시고요. 뭐 짜여진 각본은 없습니다. 랜덤으로 저희가 기타 없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연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잠깐 스트레칭 하는 시간 제가 가질까요? 그래서 정부 이렇게 팔 올리시고 왼쪽으로 크게 한번 몸을 비트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몸을 비틀어주세요. 들어오시는 걸로 오른팔로 왼쪽 어깨를 좀 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사지 좀 해주시고 반대로 왼쪽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두드리시고 마사지 좀 하시고 등도 쭉쭉 좀 피시고 다음으로 이제 귀가 있는데요. 귀를 이렇게 반쪽으로 접었다가 폈다가 3번만 해주세요. 반쪽으로 접었다가 폈다가 이번엔 귀를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한 3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쉬는 운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숨을 배꼽 부서까지 아주 단전 호흡하신다고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천천히 내리라 천천히 내쉬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망부인께서 민주주의를 갈망하시면서 이렇게 망치부인 시사수다방을 애청해 주시는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요. 여기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뉴욕과 뉴저지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브루스 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충원 장로님, 그리고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목사님,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최관호 희망세상 회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망부인께 제가 질문 올립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와 그리고 전두환이 초기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때의 국민 탄압은 어떤 방법이었는지, 고문과 그리고 길거리에서 불법 납치, 감금, 이런 방법이 국민 탄압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지금은 세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고문은 물론 없어졌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사찰하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옛날 박정희와 전두환 초기 시대를 야만의 시대로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근혜 이 시대에는 저는 신야만의 시대라고 이름을 명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명박근혜 시대에는 국민과 민주를 탄압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국민 탄압과 민주 탄압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방법을 어떤 것인지 저는 망부인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나, 지금 하나요? 지금.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만요.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압의 방법은 고소 고발입니다.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배상금을 요구해서 그 배상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십 명이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투쟁하는 노조들에게 전부 다 배상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잡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벌금이나 배상금을 강정마을에서 제가 들은 게 현재까지 43억인가를 배상금으로 요구했는데 삼성하고 또 한 기업에서 몇백억 배상금을 또 그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요구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감옥 갔다 왔고요. 감옥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고소 고발 당하고 그리고 저 돌아가면 기소될 수도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또 기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선거법이라는 거 그걸로 지금 여기 장호준 목사님이라고 장준하 선생님의 셋째 아드님도 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그쪽에서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거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보법하고 선거법에 공통점이 있다면 야당 유죄, 여당 무죄 그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탄압 받고 있고요. 예, 답변 됐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 해주실 분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사시는 거 상황, 소감도 얘기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시메도에 사는 노예인데요. 저는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질문보다는 간단한 이 감동, 독감 정도? 네,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처음 접해본 이 망부님의 그 인터넷 방송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듣게 됐는데, 정말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일 열심히 하고, 이래서 시간들도 없고, 정말 정치에, 시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신 이 망치부님께 대단한 존경과 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정말 들을 때마다 이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지금 한국 정치판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청소년들이나 제대로 지금 10대나 20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정말 일깨워주는 거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고등학교나 이런 중학교에서도 정말 이런 교육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생각나는데 앞으로 이런 진짜 젊은 꿈나무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송에 대한 그 다음에 컨셉트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바라보시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부탁드릴게요. 감히 제가 그런 걸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와서 느낀 게 있는데 우리 2세 자녀들이 한국말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완벽하게 미국인으로 키우고 싶은 우리 교육열 높은 우리 한인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 또 하나 들은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종차별이 전혀 없이 한국인과 미국인이, 백인과 아시안인이 다 같이 어울리는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 백인은 백인끼리,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스페니시는 스페니시끼리 갈라진다더라. 결국은 무슨 얘기냐? 뿌리를 잊으면 미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2세 자녀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1919년 3.1운동으로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간디 평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족이라는 거, 그리고 이 1960년대 미국이 뒤를 봐주는 이승만 정권을 혁명으로 무너뜨렸던 나라였다는 거, 1980년 이 연속되는 군부 독재를 죽음으로 맞섰던 나라였다는 거, 87년 미국이 승인했던 전두환 정권에서 87년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나라였다는 거, 이 뿌리를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변함없이 대한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동포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이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지 언제나 생각하라고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든 여러분이 오실 때 두 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진행할까요? 여기 세 분 앞에 계시는 분 하시겠어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용복 씨 질문하시나요? 네, 일로 오세요. 네. 성함 얘기하시고요. 네, 오늘 소감 얘기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 강연의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아주 막막해요. 그리고 사실 미국을 보면은 왜 우리는 몸에 밴 것처럼 미국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세계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미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정치 막 썩고 그러는 거 미국 관심이 전혀 없을 거고, 그건 놀라운 일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미국 국민의 그 실제 아니라 그 뒤에 어마어마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놀라운 일이 되지 않게끔 비슷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게 저는 무서운 거고, 제가 우리들의 이 역할이라도 뭘 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망치 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영화에서 조그만 망치를 가지고 19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19년 동안 고생한 것만큼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고생을 해야 돼. 그 뜻은 뭐냐면은 저기 망치 부인처럼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어떤 술수를 써도 그거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아무리 힘이 있었고 소련이 있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미 저는 또 그 며칠 전에 그 영화를 봤어요. 부산에 사람이 한번 물리기만 하면 같이 괴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물면 저도 괴물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한국이 썩었다고, 저도 제가 그 피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물리지 않으려고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을 내세워서 막 그러는 것보다는 이미 저도 소신이 있게 얘기해 줘야지 않을까 싶고, 오늘 망치부한테 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다들 이렇게 질문이 나올 법한데. 질문 기회 드릴까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뭐 사회자라서 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뒤에 선생님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아래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자, 오늘 강연을 듣고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금수 강사님 강대국들의 각축장에도 사드 배치가 시끄럽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두 번째로 마음이 아픈 거는 젊은 세대들. 저희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엄마들인데 좀 더 아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런 엄마들인데, 그 젊은 세대들이 뭐 88만 세대가 뭐 직장도 포기했다, 연애도 포기했다, 결혼도 포기했다, 육아도 포기했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희망을 상실했다는 걸 저는 말세의 징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2000년 전부터 그 신전 기둥에 쓰여져 있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말세다. 사실 희망을 못 느끼는 젊은이들은 역사상 항상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희망을 못 느끼는 젊은이들이 문제이냐? 저는 그들에게 우리는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닐지, 우리들이 스스로 어떤 환경에서도 열심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너는 나보다는 성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뭔 사가 되라요. 의사, 검사, 판사. 근데 의사, 검사, 판사가 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고등학교 앞에서 참 어린이 때문에 말 못하는 일도 하는 사람이 판사예요. 그리고 의사들, 의대에서 의대생들이 말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틀거리 속에서 의사, 검사, 판사 돼야 된다, 뭐 박사 돼야 된다,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저 어렸을 때요,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 구조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생각, 그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아이비리그 가고 훌륭한 무슨 자격증을 따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친다면 결국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짓만 우리 아이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또 이런 말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건 곧 강자 편이다. 또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것은 곧 가해자 편이다. 그러니 언제나 약자 편, 피해자 편에 서라. 그러면 네가 약자가 되고 피해자가 됐을 때 네 옆에 사람들이 있을 거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했다면.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다 수줍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갈까요? 네. 뭐 더 질문 있으시는 분 아니시죠? 카메라를 다들 두려워하시네요. 카메라 저만 비칠 수도 있는데. 그래요? 광고는요, 끝나고 이렇게 잠시 망치분과 포로 타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못 하신 질문, 카메라 없는 곳에 가셔서 질문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는데, 옆에 금강산 식당에 가셔서 자리 한 20분을 내시고 못 하신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쪽 가서 사진 찍어. 사진 찍을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내가 많이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거죠? 내가 거기에 좀 보니까 개천절에 대한 그걸 미역 일본에 걸 있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의견적으로 좋은 사상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그만큼 뭐야? 사진 찍으시는 분들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계시면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네. 망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세요. 망치. 망치. 망치.
망치.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다 찍으셨어요? 망치. 네, 사진이 하나도 안 나왔어, 이상한. 네, 빨리 와, 이제. 망치.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로 좀 가셔야 돼요. 뒤로. 네? 방치군님 벽으로 받자. 오라. 그러면 햇빛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찍어. 감사합니다. 네. 망치. 다른 거를 찍고서 나오게 하래요.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망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고 좋네요. 이쁜 옷 입으라 그랬는데. 망치. 뒤로 바짝 튀어나와요. 이쪽으로. 얼굴이 안 나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망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거 공 보내주신 네. 망치. 여기 부품 갖다 주신 우리 네. 동지님이죠. 다 찍으셨어요? 아니요. 네. 이쪽으로 여기 있어요? 내가 사진 비기 들었어요. 아니요, 이거 이거 지금 아니, 안 보여. 많은 빼고.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망치. 자, 얼른. 누가 찍는 거였어? 예, 이쪽 보시면 돼요. 망치. 보시고 입 이쁘게 찍어주세요. 나 얼굴 망치.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네. 재우 씨 어디 갔어요? 자, 오세요. 박덕씨, 재성 씨 오세요. 네, 우리 마지막 사진 하나 딱. 이걸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나와요. 제가 지금 카메라 가운데 좀 안 돼. 영상 안에 너무 사진 많이 주는데. 요 근래 영화 있잖아. 저 뒤에 나와야 돼서. 이리 와.
누가 사진을 찍으시죠? 매니저 오빠 있어. 예,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찍었습니다. 예, 아니, 카톡을 보내줄게. 아니, 하나 그래. 한번 더 찍고 한번더 먼저 내년에 오세요. 자, 빨리 찍으세요. 네, 빨리 찍고 내년에 그림 들어와. 순아 뭐. 예,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넘어진다. 됐지?